여러분, 안녕하세요. 옛 이야기 들려드리는 밤동아 TV입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을 하기보다는 듣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요. 조리 있고 재치 있게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유달리 재미가 있어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며 호응을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친밀감이 생기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진답니다. 이처럼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잘 말하고 듣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요. 그런데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 속에는 이 말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아내를 둔 사람이 있답니다. 수다쟁이 아내는 무엇이든 소문을 내고 떠들기를 좋아하지요. 수다쟁이 아내와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 재미있게 들으시고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주먹밥이 열린 나무. 옛날에 아주 수다스러운 부인이 살았답니다. 얼마나 수다스럽냐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입이 먼저 옴질옴질했어요. 그러고는 밥을 먹고 조잘조잘, 물 먹고 제잘제잘, 빨래하며 수근수근, 물 기르며 쑥떡쑥떡, 잠시도 입을 쉴 틈이 없었답니다. 수다쟁이 부인을 둔 탓에 남편은 걱정이 하늘만큼이었어요. 수다쟁이가 집안의 온갖 이야기들을 미주알 고주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기 때문이지요. 하루는 남편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 금덩어리를 주었어요. 남편은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그러다 수다쟁이 부인이 생각났어요. 이걸로 어쩐다. 이 금덩어리를 집에 가져가면 마누라가 가만히 있을까? 보나마나 금순내, 끝순내, 말순내 모두 모아놓고 자랑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우르르 구경꾼들이 몰려올 테고 또 그러다 보면 누가 알아? 도둑이라도 맞을지. 어떻게 하면 수다쟁이의 입을 막을 수 있을까? 한참을 궁리하던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철썩 치며 말했어요. 옳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남편은 싱글벙글하며 건너편 소나무 위로 어기죽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에 다 올라간 남편은 눈에 잘 띄는 가지들을 골라 점심으로 싸온 주먹밥들을 꽂아 놓는 거예요. 주먹밥 한 덩이, 주먹밥 두 덩이. 밑에서 보면 영락없이 주먹밥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놓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수다쟁이에게 말했지요. 여보, 소나무에 주먹밥이 주렁주렁 열린 거 보았소? 그러자 수다쟁이는 눈이 주먹밥만하게 커졌어요. 그러고는 쏜살같이 산으로 달려갔지요. 에그머니, 정말 주먹밥이 열렸네. 주먹밥 나무를 보자 수다쟁이의 입이 간질간질했어요. 잠시 후 동네방네 소문이 뚜루루 퍼졌지 뭐예요.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봐요. 소나무에 주먹밥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거 보았어? 원, 세상에 그게 있을 법한 얘기요. 거짓말 마시오. 사람들은 너도 나도 고개만 설레설레 저었지요. 아유, 답답해.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동그란 주먹밥이 다닥다닥 붙었더라니까요. 가서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속는 셈치고 모두들 쫄래쫄래 수다쟁이를 따라 주먹밥 나무를 보러 갔지요. 그러나 소나무에는 주먹밥은커녕 솔방울 하나 달려있지 않았어요. 수다쟁이가 사람들을 몰고 오는 동안 남편이 주먹밥들을 부랴부랴 다 먹어치웠거든요. 뭐야? 주먹밥이 어디 열렸어? 빈 가지뿐인걸? 그러면 그렇지. 주먹밥 나무가 세상에 어디 있어. 이런 새빨간 거짓말쟁이.
수다쟁이는 그만 얼굴이 빨개져서 허둥지둥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남편은 안심하고 금덩어리를 집으로 가져왔지요. 아니나 다를까 금덩어리를 본 수다쟁이는 깜짝 놀라더니 쪼르르 달려나갔어요. 금순내야, 끝순내야, 말순내야, 우리 집에 커다란 금덩이가 생겼다네. 얼씨구 절씨구 좋아라.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이나 속나. 저 마누라가 미친 게 틀림없어. 사람들은 모두 콧방귀만 뿡뿡 끼어댈 뿐이었지요. 수다쟁이는 그만 힘이 쏙 빠졌지 뭐예요. 그 뒤로는 수다를 안 떨었어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은 이제 마음을 푹 놓았지요. 마누라의 고약한 수다병도 고쳤고 금덩어리로 논도 사고 밭도 샀거든요. 그 뒤로 올망졸망 아이들 낳고 잘 살았대요. 이왕 죽을 몸. 옛날 어느 고을에 큰 부자가 있었답니다. 몹시 사치스러운 취미를 가진 이 부자의 집에는 여러 가지 값나가는 물건이 많았어요. 자개로 무늬를 박은 옷장이며 장식장이며 반다지도 비싼 것이었고 뒤주며 찬장도 여간 값나가는 것이 아니었지요. 또한 부자의 방에는 금실로 술을 놓은 12폭 병풍이며 비단 보료와 안석이 있고 벽에는 유명한 사람들에게서 받은 그림과 글씨가 장식되어 있었어요. 부자가 쓰는 물건 또한 모두 값나가는 것뿐이었는데 은수저며 금잔이며 온갖 그릇들 역시 한결같이 값진 것이었지요. 그 많은 값진 물건 중에서도 부자가 가장 아끼는 것은 술병이었어요. 학이 구름 위를 나는 모습이 그려진 그 술병은 보기에도 기품이 있었는데 부자는 식사 때마다 그 술병에 술을 담아 반주를 즐기곤 했답니다. 이 술병은 언제 보아도 마음을 끄는 아름다움이 있단 말이지. 부자는 술을 마실 때마다 술병을 감상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어요. 부자는 이 술병을 어찌나 아끼는지 아무나 만지지도 못하겠지요. 그 술병을 다루는 사람은 부자의 부인인 마님과 갑순이라는 여종뿐이었답니다. 갑순이는 어릴 때부터 그 집에서 종노릇을 해온 아이로 성품이 착한 데다 예의 바르고 부지런하여 누구에게나 귀염을 받았지요. 일을 성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몹시 총명하여 어려운 일도 실수 없이 하는 것 또한 갑순이의 장점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술병도 갑순이만은 만지도록 허락했던 것이지요. 갑순아, 이 술병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잘 알지. 이 술병을 다룰 때는 각별히 조심하거라. 만약 네가 이 술병을 깨는 날에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야. 부자는 이렇게 엄포를 놓곤 했답니다. 그런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날이 있다고 갑순이는 어느 날 그 술병을 깨뜨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갑순이가 부엌에서 조심스럽게 술병을 씻고 있을 때 웬 생쥐 한 마리가 쏜살같이 들어왔지요. 쥐는 갑순이를 보고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더니 방향 감각을 잃었는지 갑순이의 다리 위로 기어오르는 것이었어요. 평소에는 침착한 갑순이였지만 이 끔찍한 일을 당하고는 자기도 모르게 고함을 지르며 그만 들고 있던 술병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부자가 그렇게도 아끼던 술병은 산산조각이 났지요. 참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답니다. 갑순이는 제가 저지른 일에 놀라서 부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에고머니, 이를 어쩌나? 갑순이는 벌벌 떨면서 깨진 병 조각만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눈앞에는 무섭게 성난 주인의 얼굴이 어른거렸어요. 갑순이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지요.
갑순이가 소리내어 울고 있으려니까 마님이 부엌으로 나왔어요. 어머나,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쩌다가 이 술병을 깼단 말이냐? 마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갑순이는 더욱 흐느껴 울었어요. 마님, 이제 저는 어쩌지요? 주인 어른께선 이 술병을 깨뜨리면 죽을 줄 알라고 늘 이르셨습니다. 그러게 조심하지 않고 설마 너를 죽이기야 하겠느냐만 워낙 극진히 아끼던 것이니 걱정이로구나. 혀를 끌끌 차며 깨진 병조각을 바라보던 부인은 갑순이에게 말했어요. 얘야, 너무 걱정 마라. 너는 그동안 나를 많이 도와주지 않았느냐? 이번에는 내가 너를 도와주마. 마님, 오늘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너는 모른 채 하거라. 갑순이는 마님이 고맙기도 하고 다가올 일이 걱정되기도 해서 눈물만 흘렸답니다. 마침내 저녁상을 올릴 시간이 되었어요. 그때 마님이 새 술병 하나를 꺼내왔지요. 이건 지난번 것보다 더 아껴서 깊이 간직해 두었던 것이다. 갑순이는 어찌나 조심스러운지 손이 떨려서 하마터면 새 술병까지도 깰 뻔했어요. 이윽고 갑순이가 부자 앞에 저녁상을 놓았지요. 여느 때처럼 술잔에 술을 따르려던 부자가 깜짝 놀라서 외쳤어요. 아니, 이건 내가 깊이 보관하고 있던 것인데 누가 감히 이것을 꺼냈소? 지금까지 쓰던 술병도 이보다는 못하지만 보통 물건이 아니오. 그러니 어서 술병을 바꿔 오시오. 너무 노여워 마세요. 실은 제가 실수로 그 술병을 깨뜨리고 말았답니다. 마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부자는 들고 있던 술잔을 냅다 던져버렸어요. 그러고는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지요. 뭐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부인이라도 용서할 수가 없소이다. 내 부인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니 각오하시오. 부자가 서슬이 펄에서 날뛰자 누구보다도 놀란 사람은 갑순이었어요. 갑순이는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지요. 주인 어른, 잘못했습니다. 그 술병을 깬 사람은 마님이 아니옵니다. 사실은 제가 부주의해서. 뭐시? 네가 깼다면 마땅히 죽어야 하느니라. 부자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지요. 가뜩이나 화가 난 데다가 자기 아내가 종과 짜고 자기를 속이려 했다는 것을 알고는 더욱 화가 나서 외쳤어요. 요망한 것 같으니 내가 그토록 조심하라고 일렀거늘 그 귀한 것을 끝내 깨뜨렸단 말이냐. 술병을 조심스럽게 씻고 있는데 갑자기 생쥐가 나타나서. 듣기 싫다. 아무튼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할 줄 알아라. 부자는 매섭게 소리쳤어요. 그때 갑순이가 고개를 똑바로 들고 말했지요. 주인 어른, 큰 잘못을 저지른 종으로서 저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갑순이는 부자의 밥상에 놓인 새 술병을 집어들어 내동댕이 쳤어요. 술병은 산산 조각이 났지요. 부자는 너무나 놀라서 눈이 뒤집힐 것 같았어요. 기절할 만큼 놀란 것은 마님도 마찬가지였지요. 내 인연, 이게 무슨 회개한 짓이냐? 이것이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부자 내외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까는 실수로 깼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하겠으나 눈앞에서 일어난 일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마님은 노여워서 일그러진 얼굴로 말했어요. 나는 그래도 네 신세가 가엾어서 그 죄를 내가 대신 뒤집었을 생각까지 했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너는 천하의 고약한 계집애였구나. 어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단 말이냐.
이제는 네가 죽는다 해도 나를 원망하지 말거라. 그때 갑순이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인 어른께서 저를 죽이신다 해도 원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술병을 깨면 죽는다는 건 오래전부터 주인 어른과 약주한 일이었으니까요. 어차피 제가 죽는 것은 정해져 있으니 술병 하나를 깨나 두 개를 깨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발칙한 것을 보았나. 생각하는 것이 무엄하게 이를 데가 없구나. 부자는 입술을 떨면서 말했어요. 주인 어른, 아시다시피 제가 새 술병을 깬 것은 일부러 한 짓입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라? 대체 그 이유라는 게 무엇이냐? 만약 제가 새 술병을 깨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그 술병을 깨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그 사람도 저와 같은 고난을 당할 것이 아닙니까? 그 생각을 하니 차라리 새 술병을 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원인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세상에서 하는 마지막 좋은 일이 되겠지요. 갑순이의 설명을 들은 부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몹시 감동한 얼굴로 말했지요. 허허, 평소에 네가 총명하고 지혜로운 아이라는 것은 알았으나 이렇게까지 마음 씀씀이가 깊은 줄은 몰랐구나. 얘야, 내가 홧김에 죽을 각오를 하라고는 했다만 나도 술병 하나로 네 목숨을 끊을 만큼 비정한 사람은 아니다. 내가 아끼는 술병 2개를 네가 다 깨버려서 섭섭하기는 하다만 오늘 일로 나는 깨달은 것이 많구나. 좋은 물건이라도 잘못하면 그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의 노예가 되기 십상이지. 앞으로는 좋은 물건에 집착하는 걸 삼가도록 하마. 부자는 갑순이의 말을 듣고 느끼는 바가 많았답니다. 자기가 아끼던 술병을 깨서 화를 냈지만 갑순이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부자는 갑순이를 용서하고 마음씨 곱고 현명한 갑순이를 친딸처럼 여기며 오래도록 잘 보살펴 주었어요. 갑순이도 그날 이후로 더 열심히 일하며 부자 내외를 더 잘 따랐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 어느 날 나무꾼이 개울가에서 도끼날을 갈 때였어요. 갑자기 작은 물고기가 물에서 튀어나와 나무꾼의 발에 탁 하고 부딪혔지요. 나무꾼은 깜짝 놀라 들고 있던 도끼를 던졌어요. 도끼는 빙그르르 날아가다 옆에 있던 나무를 쿵 하고 찍었어요. 나무는 아얏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아직 익지도 않은 딱딱한 열매를 떨어뜨렸죠. 마침 닭이 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딱딱한 열매에 머리를 맞았어요. 닭은 누구야 하고 소리 지르며 옆에 있던 개미집을 부리로 쪼아댔어요. 개미들은 놀라서 옆에서 자고 있던 뱀을 콕 하고 물어버렸죠. 화가 난 뱀은 스르르 일어나 산돼지를 물었고 산돼지는 씩씩거리며 바나나 나무를 넘어뜨렸죠. 그러자 바나나 나무 위에 있던 박쥐가 깜짝 놀라 코끼리의 귀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코끼리는 간지러워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나무꾼의 오두막을 쓰러뜨렸죠. 나무꾼은 화가 나서 코끼리에게 말했어요. 내 집을 망쳐놓다니 어서 오두막을 다시 지어줘. 그러자 코끼리가 말했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박쥐란 놈이 내 귀로 들어오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나무꾼이 박쥐에게 말했어요. 네가 코끼리에게 들어가지 않았다면 오두막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 내 오두막을 다시 지어줘. 그러자 박쥐가 말했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산돼지가 내가 앉아있는 바나나 나무를 넘어뜨렸다고요. 나무꾼이 산돼지에게 말했어요. 네가 바나나 나무를 쓰러뜨리지 않았다면 오두막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 내 오두막을 다시 지어줘. 그러자 산돼지가 말했어요. 나도 아무 잘못이 없어요. 뱀이 나를 물지만 않았어도 바나나 나무를 쓰러뜨리지 않았을 거라고요. 나무꾼이 다시 뱀을 찾아가 물어보니 뱀은 개미들의 잘못이라 하고 개미들은 닭의 탓이라고 하고 닭은 나무의 잘못이라고 하고 나무는 도끼의 탓이라고 말했어요. 결국 잘못은 느닷없이 물속에서 튀어나온 물고기에게 돌려졌지요. 제일 화가 난 코끼리가 말했어요. 모든 일은 물고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물고기에게 벌을 줘야 해요. 동물들은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혼내줄까 궁리했어요. 그때 박쥐가 말했어요. 물에 빠뜨려서 숨을 못 쉬게 하는 건 어때요? 동물들은 그게 좋겠다며 물고기를 깊고 깊은 연못에 빠뜨렸어요. 하지만 물고기는 괴로워하기는커녕 신나게 헤엄을 쳤지요. 이게 뭐야? 물고기가 아주 신이 났잖아. 다시 벌을 줘야 해. 화가 난 코끼리가 기다란 코로 연못물을 빨아들이자 연못은 곧 바닥이 드러났어요. 그때 아무 상관없는 개구리가 팔짝팔짝 뛰어나와 말했답니다. 물고기는 뜨거운 물을 제일 싫어해요. 내가 물고기를 뜨거운 물에 삶아버릴게요. 개구리는 커다란 솥에 물고기를 넣고 활활 불을 지피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물이 끓는지 본다면서 자꾸 뚜껑을 열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좀 마셔야겠어요. 개구리가 홀짝홀짝 물을 마셔대자 동물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고 솥 안을 들여다보았죠. 그랬더니 이게 웬일일까요? 솥 안에는 물고기는커녕 물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동물들이 묻자 개구리가 대답했어요. 헤헤, 내가 물을 마시다가 그만 물고기까지 마셨나 봐요. 제 입이 좀 크거든요. 동물들은 화가 나서 우르르 달려들어 개구리의 등을 마구 때렸답니다. 이렇게 해서 개구리의 등에 검고 푸른 무늬가 생겼대요. 씨 뿌리는 강아지. 옛날 어느 마을에 형과 동생이 살았어요. 형은 부자로 잘 살면서도 욕심이 아주 많았지요. 동생 것은 무엇이든 제멋대로 가져가면서 자기는 동생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 뭐예요. 하지만 동생은 가난하게 살면서 남을 잘 도와주었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동생은 밭을 갈았어요. 소 2마리로 땀을 뻘뻘 흘리며 밭을 갈았어요. 혼자서 밭을 갈던 동생은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럴 때 씨를 뿌려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자 갑자기 어디선가 강아지 한 마리가 발발거리며 나타나지 뭐예요. 그 강아지는 자기 목에 씨 바구니를 턱 걸더니 앞발로는 씨를 뿌리고 뒷발로는 흙을 덮으며 이를 척척 도와주는 거예요. 세상에 참 신기한 강아지도 다 있네. 동생은 깜짝 놀라면서도 속으로 기분이 참 좋았어요. 어느덧 점심때가 되었는데 도시락이 하나밖에 없었지요. 일꾼이 하나 더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래, 너야말로 큰 일꾼이다. 너나 많이 먹어라. 동생은 자기가 먹을 밥을 강아지에게 모두 주었어요. 강아지는 배가 고팠던지 허겁지겁 밥을 다 먹고는 반 옆에 있는 길로 나가 벌렁 드러누워 잠을 잤어요.
마침 비단 장수가 말에 비단을 잔뜩 싣고 지나가다가 길에 누운 강아지를 보고는 동생한테 따졌지요. 여보시오, 댁의 강아지가 길 가운데 떡 버티고 누워있으니 지나갈 수가 없지 않소? 아이고, 미안합니다. 우리 강아지가 밭에 씨를 뿌리느라 피곤해서 그런답니다. 동생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비단 장수는 하도 기가 막혀 다시 따졌어요. 예끼 여보시오, 강아지가 어떻게 씨를 뿌린단 말이오? 믿어지지 않겠지만 진짜요. 이 강아지가 아침 내내 우리 밭에 씨를 뿌렸어요. 그러자 비단 장수는 내기를 걸었어요. 좋소, 당신 말이 진짜라면 이 말에 실려있는 비단을 몽땅 주겠소. 하지만 만약 거짓이라면 당신 소 2마리를 내게 주시오. 하하, 그렇게 하시구려. 그러고는 동생은 벌떡 일어나 다시 밭을 갈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강아지도 기지개를 켜며 벌떡 일어나더니 다시 씨를 뿌리기 시작했지요. 앞발로는 씨를 뿌리고 뒷발로는 흙을 덮고 이것을 본 비단 장수는 입이 쩍 벌어졌어요. 참말로 신기한 강아지네. 좋소, 약속한 대로 이제 이 비단은 당신 거요. 그럴 필요 없소. 가던 길이나 마저 가시구려. 동생은 껄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비단 장수는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소문을 퍼뜨렸지요. 그 바람에 이 강아지는 금세 유명해졌어요. 이 소문을 듣고는 욕심쟁이 형이 가만히 있을 턱이 있나요? 당장에 달려와서 말했지요. 에구, 이 바보 같은 놈. 신기한 강아지를 공짜로 구경시킨단 말이냐? 이 강아지 내가 좀 빌려가자. 형은 빼앗다시피 강아지를 안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자기 집 소 2마리를 끌고 가서 밭을 갈기 시작했지요. 형이 소를 몰아 밭을 가는 동안 강아지는 씨를 뿌리고 흙을 덮고 일을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점심때가 되자 형은 싸가지고 온 도시락을 혼자 다 먹어버리고 강아지한테는 밥알 한 톨도 주지 않았어요. 강아지는 쫄쫄 굶고 있다가 길 가운데로 가서 벌렁 누워버렸지요. 형은 옳았구나 하고 사람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어요. 마침 소금 장수 하나가 소금을 잔뜩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본 형이 큰 소리로 말했지요. 여보시오, 길 가운데 들어놓은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인 줄 아시오? 혼자서 씨를 뿌리는 신기한 놈이라오. 해? 거짓말 마시오. 그럼 내기하시려오. 내 말이 거짓말이면 저기 있는 소 2마리를 드리겠소. 대신 정말이라면 당신이 쥐고 있는 그 소금을 다 내놓으시오. 좋소, 그럽시다. 형은 좋아라 하며 신나게 밭을 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들어놓은 강아지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화가 난 형은 강아지의 엉덩이를 뻥 걷어차며 소리쳤어요. 이놈의 강아지, 냉큼 일어나 씨를 뿌리지 못해. 그러자 강아지는 깨갱깨갱 소리를 지르면서 멀리 도망을 치고 말았어요. 욕심 많은 형은 꼼짝 못하고 소금 장수에게 소 2마리를 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럴듯한 꾀를 냈지만 옛날 어떤 곳에 세 아이가 있었는데 그중 한 아이는 머리에 부스럼이 많이 나서 가려우니 늘 머리를 긁어대고 한 아이는 코를 많이 흘려서 코 닦기에 겨를이 없고 또 한 아이는 눈병이 나서 파리가 자꾸 달라붙어 그걸 쫓느라고 애를 먹더래요. 하루는 이 세 아이가 한데 모여서 떡을 한시로 쪄다 놓고 먹게 되었는데 서로 제가 떡을 더 많이 먹으려고 꾀를 생각하다가
그중 한 아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우리가 이 떡을 조금씩 나누어 먹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시루째 실컷 먹도록 하는 게 어떠냐?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그거 좋겠다고 찬성했지요. 그럼 누가 혼자 시루째 차지해서 먹는 거 하니? 내기를 해서 이긴 사람이 먹기로 하자. 하고 말하니까 다른 아이들도 그거 좋다 하고 또 찬성했어요. 그래서 내기를 하기로 했는데 무슨 내기인고 하면 머리에 부스럼난 아이는 머리 안 긁기, 코 흘리는 아이는 코 안 닦기, 눈병 난 아이는 팔이 안 쫓기, 이렇게 해서 누가 오래 참고 견디는가를 내기하기로 했지요. 세 아이는 서로 제가 내기에 이겨서 떡을 시루째 차지하려고 머리 가려운 것도, 코가 흐르는 것도, 파리가 성화되는 것도 꾹 참고 버티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모두 꽤 잘 참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견디기 어렵게 됐어요. 머리에 부스럼이 난 아이는 긁고 싶어 손이 머리로 곧 올라가려 하고, 코 흘리는 아이는 코를 닦으려고 손이 코로 가려고 하고, 눈병이 난 아이는 파리를 쫓으려고 손이 자꾸만 눈으로 가려고 했지요. 그래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 부스럼이 난 아이는 가려워서 도무지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눈치 안 채게 머리를 슬쩍 긁어볼 꾀를 하나 생각해가지고는 얘들아, 심심하니까 내가 이야기 하나 할게. 내가 말이야, 요전에 저 건너 앞산에 갔더니 큰 사슴 한 마리가 뛰어 달아나는데 보니까 그놈의 뿔이 여기에도 나고 여기에도 나고 또 여기에도 나고 하면서 머리 가려운 데를 골라서 주먹으로 툭툭 치거든요. 이것을 본 코올리개가 그놈의 사슴을 내가 봤더라면 이렇게 탕 하고 총을 쏠 것을 하면서 소매자락을 코 밑으로 쓱 스치어 코를 닦아버렸지요. 눈병을 앓는 아이가 두 아이들이 하는 꼴을 보고 아이고 얘들아, 너희들 거짓말 작작해라. 그런 거짓말 듣기 싫다 듣기 싫어. 하면서 눈앞에다 손을 대고 내저으며 고개를 살살 흔들어 파리를 다 쫓았어요. 일이 이렇게 됐으니 누가 내기에 이겨서 그 떡을 차지했을까요? 꿩 구워 먹은 자리. 옛날 충청도 산골에 아주 가난한 부부가 살았답니다. 부부는 품도 팔고 산을 일구어 옥수수도 심어 겨우겨우 끼니를 때우며 살았답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이것마저도 없어서 굶기 일쑤였지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남편은 아내 몰래 산으로 꿩을 잡으러 나갔답니다. 추운 겨울이 되자 먹을 것이 다 떨어져가는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은 그날도 산으로 꿩을 잡으러 갔답니다. 아이고 춥다. 웬 놈의 날씨가 이리도 추워? 남편이 손을 호호 불며 들어왔어요. 하루 종일 어디 갔다 오시우? 아무것도 아니야. 바람 좀 쐬고 왔지 뭐. 남편은 산에서 잡아온 꿩을 부엌 나무 더미에 감추고 시치미를 뗐어요. 밤이 깊어 아내가 잠들자 남편은 몰래 부엌으로 가서는 꿩을 혼자 구워 먹었어요. 아내는 남편이 몰래 꿩을 구워 먹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모른 척하고 있었답니다. 꿩을 잡아 같이 나눠 먹어도 시원찮은데 몰래 혼자 먹다니 어디 두고 보자. 아내는 남편을 한번 단단히 골탕 먹이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은 이날도 밥숟가락을 놓기 바쁘게 방문을 열고 나섰어요. 어딜 가시우? 그 바람 좀 쐬려고. 겨울이라 방구석에만 있으니 좀이 쑤셔서 말이야. 아내가 묻자 남편은 쭈뼛쭈뼛하며 말했어요.
날마다 바람 쐬다가 곧불 들면 어쩌려고 그래요? 곧불 들어도 내가 드니까 걱정하지 말게. 아, 그러지 말고 사랑방에 앉아 봄에 쓸 새끼나 꽈놓으세요. 아따, 잔소리가 많네. 남편은 그러고 나간 뒤 점심을 먹으러 들어오지도 않고 어둑어둑해질 때쯤 들어왔어요. 남편은 또 꿩을 잡아다 부엌 나무 더미에 감추었지요. 어이구, 춥다 추워. 남편은 방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어요. 추우시죠? 여기 아랫목에 앉으세요. 아내가 사근사근하게 말했어요.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먼. 아내는 아무 대꾸 없이 빙긋빙긋 웃으며 문을 열고 나갔답니다. 어딜 가오? 아, 뒷간가지 가긴 어딜 가요? 아내는 뒷간 가는 척하며 나와 부엌에 들어갔어요. 부엌 한쪽에 쌓아놓은 나무더미 속에서 찾아낸 꿩을 다른 곳에 감춰두고 들어온 아내는 잠을 자는 척했지요. 얼마쯤 지나자 남편은 아내가 잠들었는 줄 알고 밖으로 나갔답니다. 남편은 부엌 나무더미 속을 뒤져 꿩을 찾았으나 아무리 더듬어도 감춰둔 꿩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족제비가 물어갔나? 분명히 여기다 감춰뒀는데. 아니야, 족제비 짓이라면 털이라도 떨어져 있었을 거야. 남편은 나무더미 앞에 앉아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내를 의심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동안 아내 몰래 꿩을 구워 먹었기 때문에 자는 아내를 깨워 따질 수도 없었지요. 에이, 내일은 잘 감춰야지. 남편은 이튿날도 꿩을 잡아다가 부엌 나무더미 깊숙이 감췄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도 꿩이 또 없어졌어요. 남편은 꿩 구워 먹던 자리에 앉아 맛있는 꿩고기를 생각하며 입맛만 다셨지요. 아내가 꿩을 감췄을 거라고 생각하자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여보, 캄캄한 데서 뭐해요? 자는 줄 알았던 아내가 부엌에 들어와 쭈그려 앉아있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배가 좀 아파서 그래. 배가 아프면 소다물을 타서 먹어야지요. 옛날에는 약이 변변치 않아서 배가 아프면 소다를 물에 타서 마셨답니다. 괜찮아지겠지. 아이고, 배가 아프긴 무슨 배가 아파요. 맛있는 꿩고기를 못 먹어 배가 아프겠지요. 꿩 구워 먹던 자리에 앉아 입맛만 다신다고 배가 나아요? 부인이 톡 쏘아붙였어요. 미안하구려. 남편은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이때부터 무슨 일을 하고 난 뒤 깨끗하게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 때 꿩 구워 먹은 자리라는 속담이 생겼답니다. 영리한 아이. 옛날 어느 나라에 큰 근심거리가 있었답니다. 커다란 구렁이가 나타나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그 나라의 왕도 구렁이와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군사들도 목숨을 잃었어요. 하루는 여왕이 영리하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아이를 불러 말했지요. 얘야, 네가 구렁이를 없애다오. 아이는 굵은 밧줄로 올가미를 만들고는 구렁이를 잡으러 길을 떠났어요. 안녕, 구렁이야. 아이가 반갑게 말을 건네자 구렁이도 반갑게 아는 체를 했어요. 안녕. 여기 오다가 아주 우스운 이야기를 들었단다. 그게 뭔데? 이 섬에 사는 바보들이 그러는데 너는 너무 멍청해서 올가미 속에는 들어가지 못할 거래.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내기를 하더라고. 나보고 멍청하다고? 바보 같으니라고. 난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올가미에 들어갈 수 있어. 지금 당장이라도 말이야.
구렁이가 흥분하여 소리치자 아이가 말했어요. 정말? 그럼 한번 보여주렴. 아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구렁이가 올가미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아이는 이때다 하고 힘껏 밧줄을 잡아당겼어요. 구렁이는 올가미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지요. 곧 군사들이 몰려와 구렁이를 죽이자 아이는 여왕을 찾아가 말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구렁이를 해치웠습니다. 수고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해결해줘야 할 일이 있구나. 무슨 일인데요? 요즘 참새들 때문에 골치란다. 참새들이 곡식을 다 쪼아먹는 바람에 사람들은 굶어 죽을 지경이지. 이번에 참새들을 없애주면 내 딸과 결혼을 시켜주마. 잭은 곧 무지무지하게 커다란 바구니를 만들어서는 밭으로 갔어요. 여왕의 말대로 밭에는 곡식을 쪼아먹는 참새들로 그득했답니다. 안녕 참새들아. 안녕. 여기 오다가 참 웃기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게 뭔데? 이 섬에 사는 바보들이 그러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많다 해도 이 바구니를 다 채우지는 못할 거래. 그러자 참새들이 저마다 짹짹거리며 소리쳤어요. 뭐라고? 우리가 아직 못한다고? 그럼 당장 보여주지. 참새들은 바구니 안으로 후루룩 날아 들어가더니 서로 몸을 꼭꼭 붙여 앉았어요. 바구니가 참새들로 빽빽히 채워지자 잭은 얼른 바구니 뚜껑을 닫았지요. 그러고는 여왕을 찾아가 말했어요. 여왕님, 참새들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왕은 아주 기뻐하며 말했어요. 얘야, 너는 참 영리한 사람이구나. 당장 내 딸과 결혼식을 올리자꾸나. 이렇게 해서 영리한 아이는 공주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박연 폭포. 저 북쪽 개성지방에 높고 가파른 천마산이 있어요. 천마산 골짜기에 아름다운 박연 폭포가 있는데 폭포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구슬픈 퉁소가락이 들려온대요. 아주 먼 옛날 천마산 아래 어느 마을에 박진사가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어찌나 어머니를 정성으로 모시는지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지요. 세상에 저런 효자가 어디 있나? 인물은 또 어떻고 얼마나 훤칠하고 잘났는지. 그러면 뭐해? 병든 어머니 때문에 벼슬길에도 못 오르고 장가도 못 간 채 나이만 먹고 있는데. 그랬어요. 박진사는 병든 어머니를 모시느라 글공부 대신 농사일을 해야 했지요. 집이 가난하다 보니 시집 온다는 처녀도 없었어요. 하지만 박진사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답답할 때면 한바탕 퉁소를 불어 마음을 달래곤 했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박진사는 모처럼 친구들과 함께 천마산 골짜기로 물놀이를 가기로 했지요. 혼자 가자니 방 안에만 누워있는 어머니가 안쓰러웠어요. 어머니, 저와 함께 물놀이나 가시지요. 시원한 폭포수 아래 계시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뿐하실 겁니다. 아니네. 오늘은 어쩐지 몸이 더 무거운 게. 내 걱정은 말고 벗들이랑 오랜만에 즐겁게 놀다 오게. 어머니는 아들을 하루라도 마음 편히 쉬게 하고 싶었지요. 박진사는 하는 수 없이 어머니를 집에 남겨둔 채 퉁소를 허리춤에 차고 집을 나섰어요. 어머님,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산길이 험하니 어두워지기 전에는 산에서 내려오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짐스러워하는 건 아닌지 저렇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나 보네. 내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 무슨 쓸데없는 걱정인고. 한편 친구들과 천마산에 오른 박진사는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가에 자리를 잡았어요. 각자 집에서 장만해온 음식에 과일에 술 한 잔까지 들고 나니 친구들이 흥을 돋우었어요. 오랜만에 자네 퉁소 소리에 한번 취해봄세. 그거 좋지. 박진사, 어서 불어보게나. 친구들의 성화에 박진사는 눈을 지그시 감고 퉁소를 불었어요. 이따금씩 들려오는 산새 소리, 시원한 폭포 소리에 섞여 퉁소가락은 여느 때보다도 더 구슬프고 아름다웠지요. 얼씨구, 좋구나 좋아. 박진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퉁소를 불었어요. 어느새 뉘엿뉘엿 해가 지자 친구들이 자리를 털며 일어났어요. 여보게 박진사, 해 떨어지기 전에 그만 내려가세. 친구들이 말을 건네도 박진사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온갖 시름을 털어버리듯 퉁소 연주에 흠뻑 빠져든 것이지요. 허허, 신선이 따로 없네 그려. 조용히 가자고. 저 친구야, 또 언제쯤 이런 시간을 내겠나. 박진사, 우리 먼저 내려갈 테니 곧 뒤따라오게. 친구들은 박진사를 두고 먼저 산을 내려왔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새 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달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박진사는 꼼짝도 않고 퉁소를 불었지요. 그때였어요. 폭포 아래 깊은 연못이 출렁이기 시작했답니다. 연못에 사는 용녀가 박진사의 퉁소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것이지요. 이 소리는 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내 이 연못 속에서 천년이나 살았건만 이토록 마음을 움직이는 소리는 처음 듣는구나. 용녀는 이끌리듯 퉁소 소리를 따라 물 밖으로 나왔어요. 폭포가에 퉁소를 부는 박진사가 보였지요. 용녀는 넋을 잃고 박진사를 바라보았어요. 저것은 인간이 아닌가? 인간이 저토록 아름다운 소리를 내다니. 그래, 저희를 연못으로 데리고 들어가 살아야겠구나. 용녀는 용의 몸을 감추고 아리따운 아가씨의 모습으로 변했답니다. 그리고는 퉁소 소리에 맞춰 너울너울 춤을 추며 박진사에게 다가갔어요. 인기척에 고개를 든 박진사는 그만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이 깊은 산속에서 웬 아가씨가 하늘하늘 푸른빛이 감도는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아니면 내가 귀신에게 홀린 것인가? 박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어요. 꿈은 아니었지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그대는 뉘신지요? 놀라게 해드렸다면 죄송하옵니다. 이 소녀는 이 산속에서 약초를 캐며 사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답니다. 퉁소 소리가 하도 구슬퍼서 그만. 허허, 공연히 내가 아가씨에게 배를 끼쳤나 보. 아니옵니다. 오히려 선비님의 퉁소 소리가 소녀를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염치 없지만 집에 누워 계신 병든 아버님께도 한 곡조 들려주신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병든 아버님이라는 말에 박진사는 집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선뜻 아가씨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지요. 아가씨는 폭포수가 떨어지는 깊은 연못으로 점점 다가갔어요. 박진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집에 가자더니 폭포 아래로 가는 건 또 무슨 까닭이요? 이 근처에서는 집이라곤 못 봤는데. 선비님, 눈앞에 집이 있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갑자기 아가씨가 박진사를 부둥켜 안았어요. 박진사가 놀라 아가씨를 떼어놓으려 하자 아리따운 아가씨는 온데간데 없고 무시무시한 용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너는 누구냐? 나는 이 연못 속에 사는 용녀이니라. 이곳에서 나와 함께 천년만년 살자꾸나. 이거 나라. 어서 이 손 놓지 못할까? 박진사가 안간힘을 쓰며 발버둥 쳤지만 인간이 용의 힘을 어찌 당해낼 수 있었겠어요. 용녀는 박진사를 안고 검푸른 연못 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지요. 천마산 깊은 골짜기에 박진사의 마지막 외침이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답니다. 밤 늦도록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건가? 어머니는 너무 걱정이 되어 병든 몸을 이끌고 산에 올라갔어요. 몇 날 며칠 산속을 헤맸지만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혹시... 몸도 마음도 지친 어머니는 폭포가에 앉아 흐느껴 울었답니다. 아들아, 네가 날 버리고 간 모양이구나. 그동안 네가 이 못난 어미에게 해준 것도 고마운데 내 어찌 널 원망하겠느냐. 어느 하늘 아래에서든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 어머니는 하루를 꼬박 흐느끼다가 폭포수가 쏟아지는 연못에 몸을 던지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천마산 골짜기, 박진사와 그의 어머니가 빠진 폭포를 박연폭포라 불렀답니다. 폭포에서 퉁소가락이 들리는 것은 아직도 연못 속에 갇혀있는 박진사가 어머니의 죽음을 애달파하며 퉁소를 불고 있기 때문이래요. 서동 이야기. 옛날 백제에 서동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서동은 사람 어머니와 용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지지요. 그리고 말을 캐어다가 팔아서 먹고 산다 하여 사람들이 서동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서동은 어릴 적부터 엉뚱하고 당찬 데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서동은 신라의 도읍지인 경주로 갔어요.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가 무척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거였지요. 선화공주를 꼭 내 아내로 맞아야지. 서동은 아이들에게 말을 나누어 주며 다음과 같은 노래를 가르쳐 주었어요. 선화공주님은 남모르게 시집가 놓고 밤에 서동의 방으로 알을 품고 간다. 이 가사의 노래는 널리 퍼져 마침내 궁궐까지 흘러들어갔어요. 상감마마, 궁궐 밖에서 해괴한 노래가 불리고 있다 하옵니다. 해괴한 노래라니 그게 무슨 소리더냐?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선화공주님이. 신하의 입을 통해 나온 노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는 선화공주에 대한 노래라 진평왕은 귀를 의심했지요. 누가 감히 그런 노래를 부른단 말이더냐? 마을마다 아이들이 놀면서 부른답니다. 널리 퍼진 것을 보면 그 노래가 사실인 듯 하옵니다. 진평왕은 노여움에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상감마마, 선화공주님을 이대로 두면 아니 될 줄로 아옵니다. 진평왕은 선화공주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었지만 신하들의 간청을 모른 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선화공주를 멀리 귀양 보내게 되었지요. 공주가 귀양을 떠나는 날이었어요. 왕후는 눈물을 흘리면서 귀한 금덩이를 딸에게 주었어요. 공주가 귀양지로 가는 길에 어떤 젊은이가 나타나 선화공주에게 절을 올리며 말했어요. 공주마마, 제가 공주님을 모시며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공주는 그 젊은이가 어디서 온 누구인지 모르지만 믿음직스럽고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지요. 선화공주는 자기의 신세가 딱하여 눈물 지을 때가 많았어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정든 궁궐을 떠나 홀로 먼 곳으로 가야 하다니 나는 이제 어떻게 살까? 선화공주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마다 곁에서 든든히 지켜주는 사람은 바로 서동이라는 젊은이였지요. 선화공주는 차츰 눈물 대신 웃음을 짓게 되었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서동은 마침내 비밀을 털어놓았지요. 사실은 내가 그 노래 속의 서동이라오. 당신이 바로 서동이란 말이에요? 선화공주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곧 모든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 노래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 되었군요. 아름다운 당신을 아내로 얻고 싶어서 그런 노래를 지어 불렀다오. 미안하오. 아니어요. 당신을 만나게 되어 오히려 고마운걸요. 선화공주는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말했답니다. 서동과 선화공주는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백제 땅에 이르러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었어요. 선화공주는 어머니가 준 금을 내놓았지요. 이게 무엇이오? 이것만 가지면 우리는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서동은 금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어릴 때 말을 캐다가 이것이 흙 속에 많이 묻혀 있는 것을 보았소. 그 말에 공주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무척 귀한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금을 캐어다가 부모님께 갖다 드리면 어떨까요? 좋소. 그렇게 합시다. 소동은 어릴 때 말을 캐던 곳에 가서 금을 찾아 모았어요. 그러자 금이 산더미처럼 쌓였지요. 서동은 용화산에 있는 사자사라는 절을 찾아가 지명법사를 만났어요. 스님, 산더미처럼 많은 금을 신라의 궁궐로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금을 이리로 가져오게. 서동은 금을 옮겨다가 사자사 앞에 쌓았어요. 공주는 궁궐에 계신 부모님께 편지를 썼지요. 지명법사는 도술로 순식간에 금과 편지를 신라의 궁궐로 옮겨주었어요. 그러자 궁궐에서는 야단이 났지요. 상감마마, 하룻밤 사이에 궁궐 앞마당에 금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뭐라고? 진평왕은 깜짝 놀랐으나 선화공주의 편지를 읽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알게 되었어요. 진평왕은 선화공주가 서동과 잘 살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이 놓였어요. 진평왕은 지명법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때마다 선화공주와 서동의 안부도 물었지요. 서동은 훗날 백제의 왕이 되었어요. 바로 백제 제30대 무왕이지요. 어느 날 무왕이 왕비가 된 선화공주와 함께 사자사에 가려고 용화산 밑에 있는 큰 연못가를 지날 때였어요. 연못에서 미륵 삼존불이 나오더니 왕의 수레 앞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임금과 왕비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옵니다. 이렇게 말한 뒤 미륵 삼존불이 사라지자 왕비가 말했어요. 여기에 절을 하나 지어주세요.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 큰 연못을 어떻게 메우지요? 무왕은 지명법사에게 의논을 했어요. 지명법사는 또다시 도술로 산을 허물어 연못을 메우고 그곳에 미륵사라는 절을 세웠답니다. 신라 진흥왕도 기술자를 보내어 그 공사를 도왔는데 그 절은 지금은 터만 남아 미륵사지로 불린답니다.